안녕하세요. 원희의 서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챕터 3 저축을 늘리고 그 차액만큼 더 투자하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축하한다. 방금 재무적 자유를 향해 커다란 도약을 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재무적 그림을 완성하고 계획을 짜기 위한 시간조차 잘 내지 않는다. 혹여 그런다 해도 온갖 감정이 들끓는다. 너무 커다란 그림이라 겁부터 난다. 이해한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당신은 도약을 했고 잠시나마 승리를 음미해도 된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물어라. 이 계획을 본 뒤의 소감은 어떻지? 자신과 가족에게 펼쳐질 미래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가? 재무적 꿈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흥분되는가? 아니면 원하는 목적지에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무서운가? 지금 빚을 잔뜩 지고 있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현재 상황에서 탈출하는 날이 과연 오기나 할지 의문인가? 지금 당신의 위치가 어디든 괜찮다. 먼 길을 왔고 많이 전진했다. 걷는 방법을 배웠으니 지금부터는 달리는 방법을 배울 차례이다. 이번 장의 목표는 생각보다도 훨씬 빨리 재무적 꿈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다.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여라. 그런 다음 속도를 높여라. 꽁지가 빠지게 일하고 1분 1초라도 아껴 썼는데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던 하루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 남은 한두 시간은 절대적인 선물이다. 세상이 당신의 편이라고 믿게 해주는 보너스다.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체육관에 가서 모처럼 만에 몸을 풀고 누구는 친구들과 가볍게 한잔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달려가 그 자투리 시간을 침대에 파묻는다. 나는 쉴 새 없이 출장을 다닌다. 여러 나라에 가보았고 안 가본 대륙이 없고 안 겪은 시차가 없다. 출장지에 빨리 도착하거나 혹은 주중인데도 아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틈이 생기면 나는 힘이 솟고 활력을 얻는다. 여분의 시간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여분의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 더 길어진다면 하루 잠깐 시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재무 인생에서 2년치의 시간을 아낄 방법을 찾는다면 어떻겠는가? 5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자유를 만끽할 시간을 10년 더 벌 수 있다면 막상 계획을 세웠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득하게 느껴질지라도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여분의 돈과 시간, 궁극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계획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목표에 이르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은 5개다. 어느 하나만 사용해도 좋고 다 사용해도 좋다. 전략 하나하나는 재무적 안전, 독립,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속도를 크게 높여준다. 이 전략을 다 사용하면 속도를 늦추려 해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전략 1. 저축을 늘리고 그 차익만큼 더 투자하라. 계획 실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저축을 늘리고 그 저축액만큼 더 복리로 투자하는 것이다.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도 잘 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토니, 지금 벌이로도 빠듯하게 쓰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축을 더 늘리는 건 불가능해요. 정말로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나아가기 전에 2부 8장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을 떠올리자. 현재의 신념 체계를 극복하는 최선의 전략은 바로 새로운 신념을 만드는 것이다. 바위를 쥐어짠다고 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신의 스토리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다.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자신하더라도 리처드 탈러는 내일은 저축을 늘리자는 누구나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저축이 힘들다고 말했던 공장 근로자들을 기억하는가? 불과 5년이 지나고
임금 인상이 3번 이뤄졌을 뿐이지만 그들의 저축률은 14%였다. 심지어 19%나 저축을 하는 사람도 65%에 달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 전략을 이용하면 고통 없이 저축을 늘릴 수 있다. 이제 몇 가지 새로운 전략을 공략해보자. 한 번의 간단한 행동으로 큰 돈을 아껴서 재무적 자유를 향해 빨리 나아갈 수 있고 추가로 고통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가? 당신한테 가장 큰 투자 대상은 무엇인지 점검해보자. 아마도 집일 것이다. 미국인에게 자기 집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아직은 꿈만 꾸는 상태이건 집을 장만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건 마찬가지다. 지금 사는 곳이 메인주의 포클랜드이든 오리건주의 포클랜드이든 어쨌거나 평범한 미국인의 월간 지출에서 집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 구입 비용을 25만 달러, 50만 달러, 심지어 100만 달러까지 아낄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주택 융자를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타라는 말이 아니다. 그 방법도 고통 없이 매달 수백에서 수천 달러를 아껴주기는 해도 지금 내 말의 요지는 그게 아니다. 은행이 감추는 비밀. 모기지 갚을 돈을 아끼기 위해 금리가 내리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에는 어쩌면 금리가 다시 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행을 바꾸거나 대출 조건을 바꾸지 않아도 당장 다음 달부터 모기지 상환 총액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어떻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다. 주택대출을 신청한다면 어떤 조건을 고르겠는가? 1번 결합형 모기지.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모기지와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모기지가 합쳐진 모기지를 말한다. 2번 6% 고정금리로 30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한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가? 2번에 더 끌리는가? 1번은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이는가? 군중을 따라 2번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다수를 따르지 않고 1번을 선택하겠는가?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어차피 똑같다. 6% 고정금리로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매달 모기지 상환 비용의 80%는 이자로 나가는 돈이 된다. 그럴 줄은 미처 몰랐는가? 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나가는 이자 비용을 다 합치면 얼마일 것 같은가? 대출금의 30% 이상? 40% 이상? 아니면 50% 이상? 그렇다면야 더 바랄 것도 없는 인생이다. 은행이 감추는 비밀을 알고 싶은가? 모기지의 이자 비용을 다 합치면 원래의 대출액의 100%가 넘는 금액이 더해진다. 50만 달러짜리 집을 산다면 결국 이자까지 합쳐 10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간다.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산다면 이자를 합쳐 200만 달러가 넘게 들어가는 것이다. 다음의 표를 보면 이자 비용이 주택 구입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100만 달러짜리 집을 예로 들었지만 주택 가격이 얼마이든 영향력은 똑같다. 이자로 인해 그 비용은 장기적으로는 2배가 된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모기지 상환은 가장 큰 지출 항목이다.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하니만큼 평균 미국인은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 이자까지 다 합쳐서 가처분 소득의 34.5%를 이자 비용에 쓴다. 별로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게다가 이 비율은 평균에 불과하다. 더 쓰는 사람도 많다. 어떻게 해야 이 엄청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장기적으로 조금씩 이자 비용을 줄이고 그 돈을 프리덤 펀드에 저축할 수 있을까? 답은 어이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다.
전통적인 고정금리 모기지라면 대출이 끝나는 날까지 한 달치 상환 금액 중 원금 부분을 선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다음 달 내야 할 원금을 조기 상환하면 30년 만기 모기지가 15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매달 상환 비용을 2배로 올려야 한다는 뜻인가? 절대 아니다. 비결은 이렇다. 네 원금은 어쨌든 다음 달에 기필코 갚아야 하는 돈이다. 그러니 몇 주 더 일찍 갚아버리고 그 결과로 전체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조기 상환한 원금은 무려 80이나 90%, 어떤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어쨌든 이자가 붙을 금액이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평균 5에서 7년 꼴로 모기지를 갈아탄다. 모기지 전문가이며 은행이 감추는 비밀의 저자 마크 아이센스는 뉴욕타임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딱한 일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매달 날짜를 충실히 지키며 모기지를 상환한다. 푼돈을 조기 상환했을 때의 효익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27만 달러지만 이 전략은 집값이 50만 달러일 때도 100만 달러일 때도 효과가 있다. 6% 고정금리, 30년 만기로 27만 달러를 대출받으면 첫 달에 내야 할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1618달러이다. 조기 상환 전략을 이용할 경우 다음 달 내야 할 원금이 270달러를 추가로 미리 내야 한다. 전체 액수에서 따지면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추가로 내는 이 270달러만큼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코 이자가 붙지 않는다. 확실히 말하자면 추가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치 원금을 아주 조금 앞당겨서 상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조기 상환 전략을 매달 이용한다면 30년 만기 모기지를 15년 만에 갚을 수 있고 주택 구입에 들어가는 총 이자 비용도 50% 가까이 줄어든다. 한 달치 원금 270달러를 조기 상환하고 모기지 인생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산다면 50만 달러가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프리덤 펀드로 향하는 여행에도 놀라운 가속이 붙는다. 이 차를 계속 몰아도 될까? 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 융자만이 아니다. 내 아들 하나는 BMW를 몹시도 원했다. 수년 동안 최고의 자동차를 갈망하기만 하던 아들은 마침내 매장으로 들어가 풀옵션이 장착된 신형 비머를 리스로 구입했다. 여기서의 비머는 BMW의 애칭입니다. 꿈에 그리던 차를 구입한 내 아들의 기분은 하늘을 찔렀다. 아들은 그 차를 사랑했다. 그 차를 모는 방식과 그 차가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의미, 그 차가 나타내는 의미 모두를 사랑했다. 이 신형 BMW는 아들의 자부심과 꿈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목표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적어도 아들의 생각은 그랬다. 속을 파헤치면 이 BMW에 아들은 한 재산을 들였다. 그 차에 들이는 돈이면 매달 모기지 원리금을 갚고도 남았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차에는 조금 흠집이 생겼고 당연하지만 처음에 반짝이던 광택도 빛이 바랬다. 30살이 되었고 갓 약혼한 아들은 자신과 미래의 아내가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돈 계산을 해봤더니 탄식만 나왔다. BMW X6에 다달이 1200달러가 들어갔는데 아닌 말로 모기지 원리금을 다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아들은 값비싼 세단을 모는 데서 느끼는 우쭐대는 마음이 더는 필요 없었다. 결국 차는 교통수단에 불과했다. 아들은 폭스바겐 파사트나 미니 쿠퍼를 몰아도 남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그 차들이 더 좋고 더 새 것이고
연료 효율성이 더 좋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BMW를 몰면서 느낀 기쁨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다. 아들은 다른 데서 즐거움을 발견했다. 새로운 삶을 만들고 사랑하는 여인과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집을 장만한다는 생각이 즐거움을 주었다. BMW를 처분하는 것은 더 이상은 희생이 아닌 다른 곳에 쓸 경비를 마련하고 재무적으로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내리는 의식적인 결정으로 바뀌었다. 자동차 애호가이고 차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무턱대고 더 저렴한 차를 몰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다. 많은 남성에게 페라리나 포르쉐, 전기 자동차인 테슬라는 거부하기가 아주 힘든 유혹이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재무적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 가서 바라는 차를 몰면 된다. 그러나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빨리 전진하지 못한다면 지금 자신의 차를 돌아보고 혹시 프리덤 펀드에 넣을 저축을 크게 늘릴 만한 방법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한다. 엔젤라를 기억하는가? 그녀는 이 책의 초고를 읽은 후 새 차를 몰고 우리 집에 왔다. 그녀 평생 처음 구입한 새 차였다. 엔젤라의 바뀐 지출 내역을 보면 그녀는 고물차를 처분하고 한 달에 $400씩, 한 해에 거의 $5,000를 아낄 수 있었고 고스란히 저축에 투입된 그 돈은 당장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또 뭐가 있을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집과 차만이 아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가치를 주지 못하는 지출을 어디에서 또 중단할 수 있을까? 딱딱 예산대로만 사는 것은 웬만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재미없는 일이다. 나는 예산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아마 당신도 그러리라고 본다. 그러나 소비 계획은 중요하다. 나는 어떻게 소비할지 계획을 세운다는 개념이 무척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지출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재무적 자유도 더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만해요. 나는 저축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소득을 늘리는 데만 집중할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건너뛰고 소득을 늘리고 가치를 더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으로 직행해도 된다. 저축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힘이 빠지거나 재미가 시들하다면 다른 4가지 전략을 이용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저축에 흥미가 없다는 이유로 앞의 얘기들을 무시하지도 않길 바란다. 소비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 말을 계속 듣기 바란다. 장담하는데 작은 행동이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작은 티끌이 모이고 모여 깜짝 놀랄 만한 태산이 된다. 아마존에 들어가거나 오프라인 서점만 가도 저축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수두룩하다. 데이브 램지는 여러 책에서 저축과 관련한 사려 깊은 조언을 들려주고 수주 오먼의 책도 괜찮은 저축 방법을 궁리하는 독자로서는 읽어볼 만하다. 하지만 저축을 위한 가장 좋으면서도 간단한 전략 몇 가지를 여기서도 잠깐 소개하려 한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소비 계획을 짜면 오늘과 미래에 가장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돈을 쓸지 미리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앞에서 말했듯 친구들과 매주 외식을 하는 대신에 비싸지 않은 피자를 먹으면 한 주에 $40씩, 1년이면 $2,080를 아낄 수 있다. 이 돈을 8%의 수익률로 투자하면 40년 뒤에는 $50만 달러가 된다. $100만 달러의 절반이다. 그 정도면 오늘날 대다수 미국인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은퇴 그림이 그려진다. 그 돈뿐이든 아니면 여기에 401k까지 더해지든 $50만 달러라면
오늘 그란데 사이즈 저지방 라떼를 주문하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 재무 전문가이자 내 친구인 데이비드 바크는 20여 년 전 재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재무적 독립을 도와주겠다는 꿈을 추구하기로 결심했고 몇 년 후 나는 그를 강연자로 초빙했다. 그의 첫 강연이었다. 그가 출간한 베스트셀러 자동으로 부자 되기를 통해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을 익혔다. 이 책에는 이른바 라떼 요인을 찾아내 부를 쌓도록 도와주는 개념이 담겨 있다. 라떼 요인은 단지 커피하고만 관련이 있지 않다. 이 말은 자신이 돈을 낭비하고 있음을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생각 없이 쓰는 모든 자잘한 구매 활동을 은유적으로 비유한다. 커피 중독자가 커피에 쓰는 돈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인 이용자가 하루에 커피 전문점에 쓰는 돈이 4달러라고 치자. 결국 20년간 연 6%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56,500달러를 날리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건 단 한 잔일 때다. 현실적으로 말해보자. 스타벅스 애호가들은 하루에 한 번만 그곳에 가지 않는다. 하루에도 좋기 두세 번은 가는 진짜 스타벅스 전도사라면 하루 4달러짜리 습관도 모자라 10달러짜리 습관이 된다면 20년간 모을 수 있는 14만 1250달러를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 셈이다. 4년치 대학 학자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카페인은 물론이고 몸에 나쁜 것은 입에 대지도 않는다고 치자. 그래도 파는 생수는 마실 것이다. 피지나 에비앙 예찬론자들도 심심찮게 많다. 코스트코에서 폴란드 스프링을 한꺼번에 사 쟁여놓는다고 해도 1년치를 다 합치면 생수에 쓰는 돈도 무시 못할 수준이지 않겠는가. 나와 같이 일하는 젊은 여성 하나가 있는데 괜찮은 여자이고 그녀 스스로도 사회적 의식 수준이 꽤 높다고 자부하는 편이다. 그녀와 결혼식을 앞둔 약혼자는 스마트워터 1.5리터들이 12병 묶음을 정기적으로 몇 개씩 구입한다. 그게 얼마나 스마트한 행동일까? 그는 한 번에 3묶음씩 총 36병을 사는데 보통 2주 정도 가고 비용은 75달러가 든다. 한 달에 물값에 쓰는 돈이 150달러, 1년이면 1800달러이다. 수도꼭지를 틀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에 브리타 정수기와 물병 몇 개만 있으면 1년을 펑펑 써도 50에서 60달러면 충분한 것에 그만한 돈을 쓰고 있다. 그는 우리의 행성은 물론이고 자신의 지갑도 죽이고 있는 셈이다. 1년에 1800달러를 저축 계좌에 넣어 복리로 불린다면 내 직원의 약혼자의 미래는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40년 동안 8% 수익률을 가정할 때 모을 수 있는 50만 3,605달러가 말 그대로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 것이다. 생수를 사 먹지 말거나 당장 커피를 끊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축할 여지가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진지하게 그 여지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충동 구매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고가의 워크백이나 아름다운 에르메스 넥타이처럼 잠깐은 뿌듯한 기분이 들게 해주는 물건들에 대한 구매 말이다. 내슈빌에 사는 젊은 엄마인 리사는 예쁜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다. 아내의 충동 구매에 남편은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이다. 아내가 예쁜 새 드레스나 멋진 부츠 한 켤레를 사들고 오면 남편이 언제나 묻는 말이 있다. 세일가로 산 거 맞지? 온라인에서 더 싸게 파는지 알아본 거 맞아? 여러 번이나 입씨름을 한 끝에 리사 부부는 새로운 계획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리사가 예정에 없이 백화점이나 브랜드 매장에 갔는데 마음에 쏙 드는 상품을 발견하면
그 머스트해브 아이템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낸다. 남편이 2주 안에 온라인에서 더 싸게 파는 곳을 찾아내지 못하면 리사는 오프라인 매장에 전화를 걸어 소매가를 다 주고 그 상품을 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리사가 멋쩍어하며 내게 인정했다시피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상품을 80% 이상은 온라인에서 찾아냈다. 심지어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더 싼 경우도 많았다. 리사 부부의 행동을 본받아 진짜로 돈을 모으게 해주는 온라인 보상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라. 유프라미스는 온라인 구매, 외식, 여행 예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출에 대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줘 학자금 마련을 도와주는 사이트이다. 이 적립금을 학자금 대출 계좌로 이체시켜도 되고 아니면 다른 저축계좌나 529 학자금 저축계좌, 어린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부모가 마련해둔 세금 이연 저축계좌로 입금시킬 수도 있다. 학자금 대출이 다 끝났거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엑스트라벅스, 이베이츠, 미스터리 베이츠 등 다른 캐시백 사이트도 많다. 이 사이트들 모두 수천 개의 온라인 쇼핑몰과 연결돼 있으며 구매 금액의 10에서 30%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리사 부부의 경우는 캐시백으로 받은 적립금 전액을 유프라미스 계정에 넣었고 두 사람 모두 새 하이힐을 훨씬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에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큰 소비든 작은 소비든 지금 내가 하는 지출이 예전과 똑같이 기분 좋은 만족감을 선사하는가? 무조건 자제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고 정말로 중요한 경험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소비 습관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신중하게 소비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삶의 질에 투자할 수 있고 즐거움도 얻을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 남았는지 30년 남았는지 또한 지금의 위치가 어디이고 얼마나 저축할 수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저축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복리라는 무적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무적 안전이 목표이건 재무적 독립이 목표이건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할 때 목표에도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요점은 생활 방식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간단한 몇 가지만 바꿔도 원하는 생활 방식과 꿈에 쏟는 시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주도권은 본인이 쥐어야 한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가장 큰 수익을 내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모기지 비용을 줄이고 싶든 고급 세단을 처분할 생각이든 온라인 구매로 적립금을 받기를 원하든 좀 더 현명하게 지출을 할 생각이든 방법은 다 존재한다. 당신이 찾아내 재투자해줄 날을 기다리는 무려 수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이르는 진짜로 의미 있는 적립금이 저 너머에 존재한다. 이제 내가 아는 가장 빠르게 계획에 가속을 붙이고 재무적 독립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살펴보자. 이제 소득을 높일 방법을 배울 차례이다. 세심한 저축 계획. 다음은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더 단호하게 저축을 하도록 도와주는 6단계 속성 실천법이다. 1.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내역 중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없는지 생각을 쥐어짜 보라. 자동차 보험, 이동통신 요금, 점심값, 영화표 등 종류가 많을 것이다.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2. 위의 항목이나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 이 중 덩어리가 가장 큰 지출 내역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적으라. 다음으로 거기에 한 주 몇 번씩 돈을 쓰는지 현실적으로 꼼꼼하게 세어보라. 3. 각 항목에
0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라. 위의 항목은 각각 몇 점의 점수를 얻는가. 이렇게 각 항목마다 활동의 즐거움 점수를 매기면 비용과 자신의 삶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4. 다음으로 절대적인 재무적 자유를 이루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라.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 떠올려 보라. 어떤 기분일 것 같다고 대답했는가? 이와 동시에 그때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떠오르는 기분을 대답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지금 질문에는 훨씬 현실감이 느껴질 것이다. 절대적인 재무적 자유를 이룬다면 무엇을 즐길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은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엇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은가? 5. 목록에 적은 지출을 반복할 때 얻는 기쁨과 절대적인 재무적 자유를 상상하면서 느낀 기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라. 인생은 균형이다. 재무적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느끼기 위해 목록에 적은 항목을 다 없앨 필요는 없다. 6. 앞으로는 없애겠다고 다짐한 지출을 적어도 3가지 적으라. 이 지출을 없앨 경우 다음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일 것 같은지 계산하라. 이것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2개의 영상을 통해 토니 로빈스의 머니를 읽어드렸습니다. 9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돈에 대한 철학과 돈을 모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두고두고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